2부 3장. 어제 일어난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던 오르디노프가 야로슬라프 일리치를 방문한 것은 다음날 아침 8시경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왜 야로슬라프 일리치에게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방문한 것이다. 안으로 들어서던 오르디노프는 그곳에 무린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리둥절해서 문지방에 못 박힌 사람처럼 그대로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오르디노프의 얼굴보다 더 창백했고 오랜 병으로 인해 두 발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일리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앉으려 하지 않았다. 야로슬라프 일리치 역시 오르디노프를 보고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그 순간 모든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듯 황급히 책상에서 일어나 그 근처에 있는 의자로 걸어가며 완전히 혼란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재수없게도 아주 곤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그는 이런 긴박한 순간에 손님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예외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긴 담뱃대를 찾아들고 그 정도로 그는 아주 당황했다. 아주 힘겹게 몇 번이나 숨을 들이쉬며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때 오르디노프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무린을 향해 눈을 돌렸다. 오르디노프를 덜덜 떨게 하고 끝없이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어제와 같은 악의에 찬 미소가 노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또한 그는 그 순간 모든 적대적인 감정을 갑자기 감추고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얼굴 표정에는 오만하고 꺼름직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허리를 숙여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사는 이 젊은이에게 인사를 했다. 이 장면을 보고 오르디노프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볼 생각으로 야로슬라프 일리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몸을 기웃덩거리며 얼굴을 찌푸리자 얼굴에 주름살이 졌다. 그가 말을 꺼냈다. 들어오게. 존경하는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자네의 방문은 이 모든 일상적인 대상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일세. 방 한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의 고상한 미사오구가 아무런 감흥도 자아내지 못하고 시큰둥한 것에 잔뜩 당황해하며 겹장미처럼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고는 의자를 덜썩거리며 방 한가운데로 옮겨 놓았다. 내가 자네를 방해한 것 같은 야로슬라프 일리치, 나는 단지 잠깐만, 천만에 자네가 나를 방해하다니.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그러나 허락해준다면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내 생각으로는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까딱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들어오는 시중을 향해 소리를 꽥 지르고 가장 엄한 얼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차를 3잔 더 가져오도록 주문했다. 그러고는 오르디노프 곁에 가서 앉았다. 그는 속고 인형 같은 머리를 무린에게 돌렸다가 다시 오르디노프에게 돌리고 오드리노프에게 돌렸다가 다시 무린에게 돌리며 몇 번씩이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대를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은 아니었다.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최소한 신중을 기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르디노프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둘 다 한꺼번에 말문을 열려고 하기도 했다. 무리는 입을 다문 채 호기심을 갖고 이 두 사람을 관찰하다가 입을 일자로 열어
자신의 일을 전부 드러내 보였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자네에게 왔네. 오르디노프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설명을 해보게나. 무슨 일인가? 아주 상스럽지 못한 일로 해서 지금 있는 집에서 나오려고 하네. 그리고 야로슬라우 일레치가 오르디노프의 말을 갑자기 중단시켰다. 고백하겠는데 나는 오늘 아침 존경하는 이 노인이 자네의 그러한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려고 왔을 때 아주 깜짝 놀랐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네에게 알려줬다고? 오르디노프가 무린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물었다. 무린은 자기 수염을 한번 맞추고는 살짝 웃었다. 그렇다네.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오르드페의 말꼬리를 잡아챘다. 게다가 내가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네를 위해 말을 하자면 정말이지 나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이 노인은 단 한치의 오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세. 이렇게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무리는 주인과 이 손님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곱절로 즐기기라도 하는 듯 활짝 웃으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오르디노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말을 시작했다. 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나리, 당신의 선량한 성품을 믿고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리, 잘 아시다시피 나와 집사람은 말하자면 온몸과 마음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신의 은덕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나에게 절망적인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리는 다시 소매로 자신의 수염을 문질렀다. 오르디노프는 어리둥절했다.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녀는 병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말레르라고 말로써 아이고 죄송합니다. 프랑스어로 말을 해보려고 했으나 죄송합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디노프와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앉아있는 의자에서 몸을 옆으로 살짝 돌리며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서로 마주보며 머리를 약간 숙여보았다. 이때 활달한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즉각 목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그런데 나는 말일세, 이 정직한 사람을 몇 번이고 자세히 조사했다네.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는 그 여자의 병이, 그러고는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얼굴에 나타나는 의욕을 감추고 신중을 기하려고 애쓰면서 재빨리 질문을 던지는 눈빛으로 무리를 향해 서둘러 말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세심한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자신의 말을 고집하지 않았다. 여주인이, 그러니까 자네의 옛 여주인이 보다시피 환자로서 이 사람 말로는 그녀가 자네를 방해한다더군. 자네의 일을 방해. 그리고 이 사람도 말일세. 그런데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자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에게 감췄더군.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총에 관한 것인데.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아주 관용적인 목소리로, 그러나 100분의 1 정도는 비난적으로 담긴 부드럽게 울리는 우정어린 테너의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네. 저 사람이 모두 이야기를 해주었어. 자네에게 무례한 일을 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다고 하더군. 나는 정말로 그의 눈에 후회 어린 눈물이 맺힐 것을 보는 걸 맹세하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다시 얼굴을 붉혔고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 집사람과 함께, 말하자면 나와 집사람은 나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린답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흥분을 애써 가라앉히며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고 무리는 다시금 오르디노프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그 여자는 병들고 허약한 여자입니다. 또한 나도 간신히 걸어다니는 형편이다 보니
오르디노프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날이 말하자면 우리는 당신의 온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리는 머리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나의 입장에서 몇 마디 설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여자는 나에게는 거의 먼 친척이나 진배 없습니다. 나의 먼 친척이란 말씀이에요. 내 말에 혐오감을 갖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리, 우리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양이었습니다. 저 가련한 아이는 병자이고 신경질적이랍니다. 시골에서 자란 데다 머슴처럼 살았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과 공장 직공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났지요. 날이 그녀의 친어머니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마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 나로선 별로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외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날이 그 여자는 머리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지요. 나와 함께 살면서 신앙심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들어준답니다. 오르디노프는 안색이 싹 변했다. 야로슬로프 일리치는 저 사람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내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리. 아니에요. 무린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정정했다. 그 여자는 말하자면 바람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회오리 같지요. 그녀의 머리는 온통 애욕으로 가득 차고 아주 사나운 여자로서 모든 선량한 남자들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그녀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런 일에 광기가 들린 여자지요. 나는 벌써 이런저런 바른 말로 그녀를 잘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저의 어리석은 말을요. 무리는 소매로 수염을 한번 문지르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말하자면 나리와 그 여자가 가까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그 여자에게 사랑을 애원하셨지요.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발끈해서 힐책하는 듯 우린을 노려보았다. 오르디노프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인즉슨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나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들이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숙이 숙이고는 다시 말했다. 아내와 나는 단지 당신이 선의를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배부르고 건강하기만 하면 만족할 뿐이지요. 그런데 나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파멸의 구렁텅어리로 빠져들란 말입니까? 나리,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야 부직기수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나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정부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이런 무례한 말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리, 당신은 높은 신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젊고 당당하고 가슴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시다시피 아직 어린애이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을래지요. 그 여자야 아직 싱싱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지만 나는 곧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선량한 마음을 악마가 해방 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녀를 위로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다고 하지만 천한 여자에 불과해요. 얼굴도 잘 씻지 않는 바보 같은 촌 여자예요. 나리, 같은 분이 그런 여자와 사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와 집사람은 당신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기를 신에게 기도할 작정입니다. 열심히 기도나 할 뿐이지요. 무리는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더 낮게 굽히고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않았다. 그는 소매로 턱수염을 계속 문질러댔다.
야로슬라브 일리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잔뜩 당황해서 말했다. 그래,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당신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불유쾌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군.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난 그것을 믿고 싶진 않지만 자네는 아직 병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는 흥분으로 인해 완전히 뒤죽박죽되며 고개를 떨구고 오르디노프를 바라보며 빠르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르디노프가 무린에게 재빨리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리? 그만두세요. 우리가 무슨 예술을 판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와 내 집사람이 나리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보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신에게 방을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그런 행동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원 천만에요, 나리.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무슨 나리의 명예에 훼손을 끼쳤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저는 포복절도할 어르십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젠 충분합니다, 나리. 예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우리는 진정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우리들이 먹는 것을 같이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던 신은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셨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악마가 방해를 했기 때문이지. 나는 병중이고 내 아내 역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지요. 물론 시중들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나리를 모신 것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지요. 그런데 이젠 집사람과 함께 신에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나 드릴 생각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작정입니다. 무리는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했다. 노인의 말에 감동한 야로슬라프 일리치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리고는 감격에 차서 오르디노프를 바라보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러시아인의 마음입니까? 오르디노프는 야로슬라프 일리치를 사납게 바라보았다. 그는 소름이 오싹 끼쳐서 야로슬라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쳐다보았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심성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리. 자신의 소매에 턱수염을 묻으며 무린이 말을 이었다. 옳습니다.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나리. 손님으로만 오셨더라면. 그는 오르디노프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돈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죄를 지었지 뭡니까?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탓입니다. 만약 집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혼자 살고 있었더라면 참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잘 대접해 보셨을 것을. 우리들이 나라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리의 병을 고쳐주었을 겁니다. 당신의 병을 고쳐주었을 겁니다. 나는 처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리가 단지 손님으로만 계셨더라면 정말 무슨 처방전이 있나요?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이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오르디노프는 깜짝 놀라서 야로슬라프 일리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잠깐 훑어보고 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물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포복절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약 그가 오르디노프하고만 있었더라면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며 웃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그런 다음에 오르디노프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은 오르드노프에게 경의를 품고 있으며 그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를 용서할 것이며 그가 젊기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진실로 그를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세신함이 손상당할 것을 걱정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처방전이라면 민간약재가 있어요. 야로슬로프 일리치의 재치 없는 감탄에 얼굴을 약간 실룩거리며 노인이 말을 받아넘겼다. 나리,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나리는 지나치게 독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 말로 지혜가 지나치면 분별을 잃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만 됐네.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엄격히 말했다. 나는 가겠네. 야로슬라프 일리치. 자네에게 감사하고 싶네. 반드시 자네에게 들르도록 하겠네. 오르디노프가 말했다. 더 이상 오르디노프를 잡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을 깨닫고 있는 야로슬라프 일리치에게 그는 주인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말했다. 그럼 안녕히 잘 있게나. 안녕히 가십시오. 나리, 우리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많은 우리를 잊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오르디노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시체처럼 변했고 의식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중병이 자신을 목조르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다. 그의 영혼은 차가운 절망에 휩싸였다. 아릿한 아픔이 그를 힘없이 허물어뜨리고 그 속에서 지식하게 만들었으며 완전히 녹초가 되게 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순간 죽고 싶었다. 그는 발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군중들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그의 호기심 어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힘이 없어 울타리 근처에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그는 이 무리들의 소리 가운데서 노인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오르디노프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노인이 오르디노프의 머리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와 함께 있었을 때 그를 심하게 조롱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무린이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짐을 가지러 한 번 더 들려야 하지 않겠소? 그는 오르디노프에게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슬퍼하지 말아요, 라리. 아직 젊은데 뭘 그리 슬퍼하오? 무린이 소리치며 말했다. 오르디노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셨소, 나리. 화가 몹시 나신 모양이군. 괜찮아요. 누구나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니까요. 오르디노프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내뱉었다.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새 줄기로 흘러내렸다. 바람이 그의 눈물을 아래로 차례차례 떨어뜨렸다. 오르디노프는 자신의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의 몸짓, 시선, 파랗게 떨고 있는 입술의 달싹거리는 모습 등은 모두 그의 발광을 예고해주고 있었다. 무린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난 이미 당신에게 모두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정신이 반쯤 나간 여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당신이 알 필요는 없지 않소? 그러나 나에게만 소중한 여자야. 나는 그 여자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이젠 알았소? 오르디노프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불길이 번뜩였다. 그런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치 죽은 사람 같을까?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 것일까? 왜 나는 까제리나를 알게 되었을까? 왜냐고? 무리는 한번 희쭉 웃더니 생각에 잠겼다.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지. 나도 모르지. 무엇 때문에? 그가 말했다. 여자의 성격이란 바다의 심령과는 달라. 재고 싶으면 잴 수도 있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여자의 성격은 강하고 교활하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좋든 나쁘든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그 여자는 당신과 멀리 도망이라도 칠 결심이었던 모양이야.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늙은이가 실증이 났겠지. 지겨워진 거야. 처음에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어쩌면 당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같이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았어. 새 젖을 원한다면 새 젖이라도 구해다 주었을 거야. 만약 젖이 나오는 새가 없다면 이 손으로 만들어 주기라도 했을 거란 말이요. 그녀는 허영심이 강한 여자라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도 몰라. 어쨌든 예전 그대로 있을 것이 나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거요, 날이. 그러나 당신은 젊어요. 사나이한테 버림받고 소매의 눈물을 훔치는 여자만큼이나 가슴이 뜨겁단 말씀입니다. 뜨겁단 말입니다. 기억해둬요, 나리 양반. 약한 인간은 혼자 지탱할 수 없는 법이요. 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다시 돌아와 받을 것을 돌려주는 법이란 말이요. 그 약한 인간에게 지구의 반쪽이라도 줘보라고 시험삼아 그렇게 해보란 말이요. 어떻게 될 것 같소? 당장 당신 신발 속에 감춰버릴 거란 말이요. 그렇게 작아지고 봐라. 그런 자에게 자유라도 줘봐. 그러면 그 약한 인간은 그 자유를 스스로 묶어 제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에게 자유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런 성격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철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란 존재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집에 잠깐 유숙하다가 이젠 나가는 사람에 불과해.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이건 그 누구든 아무 차이도 없어. 누구든 같은 결과가 되리라고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다고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면 한마디라도 반대하고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요, 나리 양반. 그는 철학적인 설교를 늘어놓았다.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들 하지 않던가요? 화가 난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같이 순한 양처럼 아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적의 목에 매달려 이빨로 물어뜯으려 하질 않나. 그런가 하면 칼을 쥐어주며 원수가 가슴을 뒤로 밀어도 칼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법이지. 그들은 뜰로 들어섰다. 따따라이니 멀리서 무인을 보고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며 오리너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가? 어머니는 집에 있나? 무린이 소리쳤다. 집에 있어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게. 그리고 자네도 어서 가서 도와줘. 그들은 복도를 들어섰다. 무린의 집에서 일을 돕던 노파가 이 문지기의 어머니인 것이 밝혀졌다. 노파는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어제까지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의 짐을 큼직한 보따리로 꾸렸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당신에게 갖다 줄 것이 있어. 잠깐만. 저 방에 있거든. 무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그가 돌아와서 비단실과 털실로 술을 놓은 푹신한 베개를 오리노프에게 주었다. 그것은 오리노프가 앓고 있을 때 까체리나가 그의 머리에 베어준 것이었다. 무린이 말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주는 거요. 자, 이것으로 사이좋게 헤어지는 거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떠나시오. 그는 타이를 흔 듯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덧붙였다. 안 그러면 좋지 않을 거요. 그는 자기 집에 살던 사람에게 섭섭하게 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오리노프에게 시선을 던졌을 때 활활 타오르는 증오의 감정이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는 오리노프가 나가자 증오 어린 얼굴로 문을 닫았다. 2시간이 지난 후에 오리노프는 딸 친행과 같이 살고 있는
독일인 시비스 집으로 이사를 했다. 찐행과 그는 오리노프의 얼굴을 보자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그의 건강 상태를 묻자 모든 상황을 곧 알아차린 후 곧바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늙은 독일인은 오르니노프가 주고 간 계약금이 오늘로써 계약 기일을 계산하면 1코페니아가도 남지 않았으므로 새빵 광고를 오늘 붙이려던 참이었다고 말하고 광고 쪽지를 보여주며 독일인의 정확성과 성실성에 대해 자랑했다. 그날은 오르니노프는 깊은 병이 들어 꼬박 3개월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여 드디어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인 집에서의 생활은 단 한 가지로 아주 단조롭고 평화로운 것이었다. 독일인은 특별히 이렇게 할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귀여운 얼굴을 가진 찐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든 점에서 아주 무난한 여자였다. 그러나 오르니노프에게 있어서 인생의 빛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무슨 생각인가 골똘해하고 초조해했다. 그의 얼굴은 환자 같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냉담한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어느 때는 몇 주일이 지나도 책을 펴보는 일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 미래는 문이 닫혔다. 돈은 점점 떨어지고 이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장래의 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가끔 이전의 학문에 대한 열정, 정열,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창조적인 환상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것으로 그의 생기를 빼앗고 더욱더 숨막히게 할 뿐이었다.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창조력은 정지했다. 그 모든 환상은 단지 그의 무력함을 비웃기 위한 것뿐이었다. 그는 기분이 침체될 때마다 빗자루에게 물을 떠오도록 하는 주문을 스승에게서 몰래 훔쳐냈지만 그만 됐다. 라는 주문을 미처 알지 못해 맑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어느 마법사의 건방진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아니면 그의 내부에선 어떤 완전하고 독특한 이상이 존재하게 된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아니면 그는 학자들의 세계에서 예술가로 운명 지어진지도 몰랐다. 어쨌든 그는 예전에나 그것을 믿었다. 진실한 신념은 미래의 보장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눈먼 확신을 비웃고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전에 그는 자기 머리에 구상한 자신의 멋진 창작 초안을 종이에 옮겨놓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가장 비창조적인 순간에 가장 실제적인 희망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이 저술의 기조는 아주 따뜻하고 열렬한 신념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것을 보고 읽고 고쳤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문헌을 뒤적거려 보기도 했지만 그 사상 위에 건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다시 자신의 사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숙명론적이며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그의 영혼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불행한 청년은 그것을 후회하고 용서해 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독일인 집에서 식모로 있는 신앙심 깊은 러시아인 노파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온순한 젊은이가 몇 시간이나 숨조차 쉬지 않고 교회의 돌바닥 위로 엎드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에게 기꺼이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내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특히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이면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감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고통스러웠던 최초의 그 순간을 신의 성전 안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 모든 것을 잊고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만을 듣고 있었던 그 순간을 환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독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롭고 빛나는 희망에 벅차 오르던 그 순간을 영원한 상처로 고통받던 그의
영혼 속으로 폭풍이 불어왔던 그 순간을 회상하곤 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떨려오고 사랑과 고통이 뒤범벅이 되어 또다시 불길이 되어 그의 가슴을 맹렬히 불태우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가슴은 온통 우울해지고 지독히 아파오기 시작했으며 사랑이 고통과 함께 또다시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것만 같았다. 종종 그는 몇 시간씩이나 자신과 모든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잊은 채 침울한 얼굴로 쓸쓸히 한 곳에 그대로 앉아 머리를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오 까체리나, 오 사랑스러운 비둘기, 나의 고독한 누이여.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생각이 점점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내부에서 자라났고 날이 갈수록 커져갔으며 가능한 현실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까체리나의 이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고 또 까체리나가 약한 심장을 가졌다고 무린히 판단한 것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 어떤 비밀이 까체리나와 노인을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는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비둘기처럼 순종적으로 노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가련한 무방비 상태의 여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하고 피할 길 없는 포악한 행위가 그의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다. 그럴 때면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무기력한 분노로 전율했다. 사건은 그렇게 된 것이 분명했다. 즉, 그 노인은 그녀의 놀란 눈앞에 교활하게 그녀의 타락성을 그려 보이면서 가련하고 여린 마음에 고통을 주어 진실을 왜곡하여 설교를 하는가 하면 어느 땐 그녀의 무지를 고의로 이용하기도 하고 성급하고 혼란스러운 그녀의 순진한 마음을 교활한 언사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조금씩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의 날개를 잘라내고 어떤 반항도 못하게 하며 참된 인생을 향한 열망을 앗아가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리지노프는 전보다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는 그의 행동을 올바로 평가해야만 한다. 두 독일인은 주인인 그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발길 닿는 대로 오랫동안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짙어질 때면 산책을 하곤 했다. 그가 주로 산책하던 곳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쓸쓸한 곳이었다. 봄비가 한없이 내리던 어느 날 그는 한적한 거리에서 야로슬라프 일리치를 우연히 만났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눈에 띄기에 초췌해져 있었다. 그 선량하던 눈길도 흐릿해졌고 어쩐지 환멸감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디론가 볼 일이 있어 황급히 뛰어가던 중이었는데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흙탕물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품위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퍼렇게 변한 그의 코끝에 빗물이 환상적으로 매달려 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구렛나루까지 기르고 있었다. 그의 구렛나루와 옛 친구를 피하려는 듯 힐끗 쳐다보는 야로슬라프 일리치의 태도는 오르니노프를 당황하게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의 동정도 원치 않았던 오르니노프의 마음은 왠지 상처받고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다. 단순하고 선량하며 소박했던, 좀 심하게 말하자면 머리는 약간 나쁜 편이었지만 실망하다든가 영리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예전에 그가 오르니노프의 마음에 더 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경험하듯 예전에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랑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리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법이 아닌가. 게다가 예전에 오르니노프를 바라볼 때 나타냈던 그 경이로운 마음마저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함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습성은 그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르니노프의 영혼 속에 달콤한 기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과 또 오랫동안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일반적인 인간의 허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일이란 오래 지속되는 법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뿌시킨 이야기를 덧붙였으며 자신과 사이가 좋은 친구들을 비꼬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거짓투성이고 간사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이 세상에서 원래 참된 우정이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조금 영리해진 것이다. 오리노프는 반박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마치 자신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장사 지낸 것처럼. 이런, 깜빡 잊을 뻔했군. 갑자기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아주 흥미로운 일을 생각해낸 듯 갑자기 말했다. 새로운 소식이 있네. 이건 자네한테만 이야기하는 비밀이야. 예전에 자네가 살던 집 기억나나? 오리노피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고 얼굴이 금세 청박하게 변했다. 얼마 전에 그 집에서 도둑 일당들이 일망타직되었다네. 말하자면 그곳은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었다는 거야. 밀수업자니 사기꾼이니 모두 그곳에서 살았다는 걸세. 그런데 그 전모를 알 수 없단 말이야. 몇 사람 잡히긴 했지만 몇몇은 아직 도망다니고 있는 모양이야. 엄중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네. 그런데 놀라지 말게나 그 집주인 말일세. 신앙심 강하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그 노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그 인간의 그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남자가 도둑 일당의 두목이었다는 거야. 아주 우스운 일 아닌가? 야로슬라프 일리치는 잔뜩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야로슬라프 일리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린이란 사람은, 오리노프가 소리를 낮춰 물었다. 아, 그래, 그 무린. 그래,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하고 고귀한 인물이지. 아, 미안하네. 그러나 자네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왜 그런가? 그 사람도 한패였나? 오리노프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금방 폭발하게 될 것만 같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야로슬라프 일리치가 생기 없는 눈길로 빤히 오리노프를 바라보더니 이해가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무리는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될 수 없지. 그는 정확히 3주일 전에 아내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 문치기한테 들었네. 그 따따른 녀석 기억나나? 끝났습니다. 간단 후기를 얘기하면, 도 선생이 초창기 때 쓴 글인 것 같은데, 한글로 읽어도 상당히 좀 지식이 넓고 방대하게 쓰고 있으며, 스토리 전개나 마지막 엔딩 부분은 역시 그 약간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린과 까체리나와 오르디노프와 야로슬라프 일리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인간의 약간 내면적인 면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까체리나와 같은 여성 인물 캐릭터는
사실 예전에는 좀 많았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였다고 생각하고, 그 무린의 약간 그, 그 애욕에 관한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로 이 후반부에 가면서 무린과 오르디노프와의 그 어떤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쉽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르디노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복선으로 깔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주고 있고요. 야로슬라프 일리치라는 사람의 그 면에서도 인간의 한 단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말 잘하고 옷 잘 입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없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남의 이목을 많이 생각하는 듯한 그런 캐릭터에 대한 것도 잘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리리노프는 그 시대의 어떤 지성인에 대한 어떤 대변을 하는 듯한 점에서 조금 우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현세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과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사색이라는 걸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될 수 없지. 그는 정확히 3주일 전에 아내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 문지기한테 들었네. 그 따따른 녀석 기억나나? 자,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고 가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네. 읽는 동안 흥미진진했고요. 역시나 결론 부분을 앞두고는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